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중국사 산책 출발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나무숲이 적의 백만대군으로 보였다는 초목개병과 바람소리와 학의 울음소리에 놀랐다는 풍성악녀의 일화로 유명한 오우십육국 시대 비수의 대전과 이후의 전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진이 망한 후에 오우십육국의 하나로서 화북의 패권을 장악했던 한, 전조, 후조, 위, 전현이 멸망한 후 저족이 중심이 되어 나라를 세운 전진이 점차 세력을 확장하여 화북의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357년에 전진의 3대 황제가 된 부견은 한족 출신의 재상 왕맹을 중용하고 부국강병책을 실시하여 국력을 크게 신장시켰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짧은 기간 내에 동쪽의 전현, 남쪽의 양, 북쪽의 대, 서쪽의 전량은 물론 서역까지 원정한 끝에 드디어 376년에 화북을 통일하는 대업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넓은 대륙에 남은 세력은 남쪽의 동진밖에 없었지요. 구견은 상당한 이상주의자로서 민족적 대융합을 꾀하기 위해 자신의 근거지인 관중의 동쪽으로 선비족을 이주시키고 반대로 자신의 민족인 저족을 선비족이 거주하던 서쪽으로 이주시킨 바 있었습니다. 또한 재상 왕맹의 조언에 따라 저족의 다른 민족의 인재를 적극적으로 등용해 중요한 직위에 앉혔습니다. 부견의 이러한 통치는 영내에 여러 민족이 융화된 다민족 국가를 세워 이상정치를 실현하겠다는 포부와 이후에 진행할 천하통일 사업을 위한 동진정벌의 포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재상 왕맹은 아직 민족 간의 대립이 심각하다고 생각했고 한족의 마음도 멀리 남쪽으로 피난간 동진에 있었기 때문에 만일 전진과 동진의 싸움이 벌어지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 여러 차례 부견에게 남정을 취소할 것을 진언하였던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맹은 화북통일 1년 전인 375년에 동진을 공격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빠르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한편 동진은 376년 화북을 거의 통일에 들어가던 전진이 남으로도 침략의 손길을 뻗칠 것이라고 예상하여 재상사한의 조카 사연을 예주자사로 임명하고 광릉에 배치하여 방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사연은 문무를 겸비한 명장으로 사한이 관할하던 장강 하류 지역인 양주, 예주, 서주, 연주, 청주 5개 주의 지휘권을 부여받아 물자를 준비하고 병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뒤에 다시 역사에 이름을 올리는 유래지와 하겸 등의 맹장들이 그의 휘하에 있었지요. 그리고 이렇게 단련된 사연의 정예병들은 북부병이라고 불렸습니다. 한편 그때 부견은 남정은 아직 이르다는 왕맹의 유언을 지키지 않고 378년 4월 정남대장군 부비에게 명하여 보병과 기병 7만의 대군을 거느리고 일단 동진의 양양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견은 10만의 병력을 추가로 투입하여 세 방향에서 양양을 협공하게 했으니 양양 공격에 투입된 병력은 모두 17만 명이었던 것입니다. 양양을 수비하던 양주 자사 주선은 이들 대군을 상대로 1년간 선전하여 성을 지켰으나 마침내 379년 2월 성을 열고 항복하여 포로가 되었습니다. 부견은 그를 죽이지 않고 탁지상설한 지위를 내려 등용하였으나 그가 큰 후환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뒤에 자세히 언급되겠지만 거짓 항복한 주선은 부견에게 복종하는 채 하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마침내 전진의 패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양양을 손에 넣은 전진군은 계속 동진하여 광릉을 압박했으나 동진의 사한이 건강의 방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었으며 사한의 명을 받은 사연이 5만 명의 북부병을 거느리고 나선 반격에서 4번의 전투에 모두 지자 회군하고 맘으로써 부견의 1차 남정은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부견은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남정군을 편성하여 기필코 동진을 정벌함으로써 천하통일을 이루려는 생각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회의를 열어 신하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지요. 그러자 대부분의 대신들이 부견의 동진정벌 계획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동진정벌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화가 난 부견은 제일 신이 많은 동생 부융을 불러 자신에게 동조해 줄 것을 기대하며 그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융 역시 난색을 표하면서 몇 년 동안 계속된 전쟁으로 병사들은 지치고 나라는 피폐하기 시작했으니 지금은 군마를 쉬게 하고 나라의 내실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부견에 반대하는 말을 아뢰었지요. 신임하던 동생마저 반대하자 크게 마음이 상한 부견은 대신 모용수가 그의 의견에 찬성하자 이에 힘을 얻어 자신의 의지대로 남정을 결심하기에 이릅니다. 부견은 마침내 383년 5월 동진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한편 전진의 남정 소식을 접한 동진은 먼저 병력을 움직여 환충에게 10만의 병력으로 양양을 공격하게 하고 양양에게는 촉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전진은 동진의 공격을 견제하기 위해 8월에 부견의 동생 부융과 부방 그리고 모용수 등에게 25만의 병력을 주어 선봉으로 삼고 부견 자신은 직접 보병 60만, 기병 27만, 도합 100만이라 불리는 대군을 이끌고 장안을 출발했습니다. 동진은 전진의 대병력에 대항하기 위해 사석을 대도독으로 임명하고 사연을 선봉으로 삼아 약 8만의 병력으로 세 방향에서 전진의 남진을 견제하고자 했습니다. 10월 부융의 전진군은 동진의 수도 건강의 북서쪽 200km에 위치한 수춘을 함락시키고 낙간에 주둔하였습니다. 수춘은 오늘날의 안위성 수연이지요. 11월에는 서전격인 작은 전투가 벌어졌는데 사연휘하의 장수 유래지가 북부군의 5천 정병을 이끌고 낙간에 주둔하고 있던 전진군을 기습하여 맹공을 가한 것이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전진군 5만 명이 앞을 다투어 강을 건너다가 15,000을 넘는 병사가 물에 빠져 죽었으니 서전은 동진군의 승리였습니다. 서전에서 승리한 동진군은 계속해서 수양성에서 멀리 보이는 비수의 동쪽 언덕까지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뒤수는 현재의 안위성 회하의 지류입니다. 이때 부견의 본진도 수춘에 도착했습니다. 동진군의 움직임을 보고받은 전진왕 부견은 동생 부흥과 함께 수양성에 올라 동진의 진지를 바라보았지요. 동진군의 부대 배치와 진지 구축은 실로 엄정하여 한치의 빈틈이 없었고 군기 또한 엄숙하고 투지도 왕성한 것 같았습니다. 구견은 한편으로 감탄하고 한편으로는 놀랐지요. 눈을 돌려 오늘날의 회남시 서쪽인 팔공산을 바라보니 바람에 흔들리는 초목이 모두 동진의 정예군사로 보이는 듯했습니다. 사서는 규견이 두려움과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풀과 나무가 모두 젖병으로 보이듯이 매우 겁에 질려 착각을 일으키는 상태를 나타내는 성어인 초목개병이란 말이 생겨났지요. 양군은 회수와 비수가 만나는 수양성에서 대치하고 있었는데 비수의 서안에 포진한 전진군은 비수의 동안에 포진하고 있는 동진군과 대치하여 동진군의 도하를 저지하고 있었습니다. 양군이 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자 부견은 동진의 양주자사였으나 양양성 싸움에서 항복한 주서를 사자로 삼아 동진군에게 항복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자가 되어 동진군의 진영에 도착한 주서는 비록 몸은 부견 밑에 있으나 마음은 아직도 동진을 섬기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동진군에게 항복을 권유하면서도 전진의 100만 대군이 집결을 마치면 이길 수 없으니 우선 지금 선봉을 깨뜨려 적에게 큰 혼란을 주어야 한다고 동진의 사령관인 사석에게 진언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석도 이 계책을 받아들여 부견에게 동진군이 비수를 도하하고 나면 싸우지 않겠다고 거짓 제안을 하였고 부견도 이를 승낙했습니다. 부견은 자신의 군대를 조금 물려 동진군이 마음 놓고 도하하도록 유인하고 나서 동진군이 강을 절반쯤 건널 때 공격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부견은 휘하의 전 지휘관에게 전 부대를 약간 후퇴시켰다가 동진군이 강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돌아서서 공격을 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견의 오판이었지요. 일단 뒤로 물러나기 시작한 전진군은 공격은커녕 멈추어 설 수조차 없었기 때문이지요. 더구나 강 건너에 있던 선봉군이 후퇴를 개시하여 강을 건너오기 시작하자
전진군의 본대는 선봉군이 싸움에 패해 물러나는 것으로 오인하고 앞을 다투어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부견이 생각한 작전을 병사들에게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병사들은 작전상 후퇴하는 것과 패하여 퇴각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설상가상으로 주서가 본색을 드러내어 동진군 진영을 휘젓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편이 졌으니 모두 빨리 도망가라고 외치고 다녔기 때문에 공황에 빠진 병사들을 통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전진군의 혼란을 틈타 무사히 강을 건넌 동진군이 사정없이 전진군을 몰아치니 전진군은 아군이 적군으로 보이는 대혼란에 빠져 서로 짓밟으며 달아나다 동진군의 칼에 찔려 죽는 자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진 군사들은 갑옷을 벗어던지고 밤을 새워 달아났는데 얼마나 겁에 질렸던지 바람 소리와 하계 울음소리만 들려도 동진의 군사가 뒤쫓아온 줄 알고 도망가기 바빴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사에서 바람 소리와 하계 울음소리, 즉 풍성악렬한 성어가 비롯되었는데 겁을 먹은 사람이 하찮은 일이나 작은 소리에도 몹시 놀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병사들의 동요를 막던 부용은 전사하고 부견은 혼자 몸으로 겨우 북으로 도망쳤습니다. 군대는 삽시간에 흩어졌으며 부견은 모용수에게 보호를 받으며 12월에 장안으로 겨우 귀환했는데 장안으로 돌아온 병사의 숫자는 절반에도 못 미쳤다고 합니다. 비수의 이 전투는 중국 역사상 적은 병력으로 대군을 물리친 대표적인 전투로 손꼽힙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지요. 많은 학자들이 관련 사료를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쌍방의 병력 비율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소수의 병력으로 다수의 적을 물리쳤다는 종전의 정설을 반박하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진이 80만 또는 100만 병력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과장된 숫자라는 점이지요. 당시 중국 북방의 인구를 따져볼 때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전진의 전병력을 매우 과장해서 80만이라 해도 믿기 어려운 숫자인데 국연이 전진의 병력 전체를 동진을 공격하는데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대병력을 투입하더라도 당시의 도로 사정과 행군 능력, 보급품 수송 능력 등을 고려해 볼 때 행군 장경이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축차 투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전진군의 선두가 비수에 도착했을 때 후미는 아직도 장안성에서 출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80만 또는 100만이란 병력이 비슷한 시간에 전부 전선에 도착하여 전투에 투입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부견이 전선에 도착했을 때 아직 모든 병력이 비수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그나마도 비수 일대에 집결했던 병력은 동생부용이 이끄는 30만 정도의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이들마저도 전부 전선에 투입된 것이 아니라 일부는 서쪽의 운성에서 동쪽의 낙간에 이르는 약 500리의 전선에 분산 배치됐던 것으로 밝혀진 것이지요. 따라서 수양성과 그 부근에 주둔했던 전진군은 10만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게다가 부견이 항성에서 데리고 온 8천의 경기병도 전부가 전선에 투입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부견이 동진군의 진영을 보고서 초목해병의 두려움에 떨었던 것은 자신의 병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동진군은 8만여 병력 가운데 유래지가 낙간으로 진군할 때 대동했던 5,000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당시 동진군은 장강 중류 지역에 포진했던 병력이 8만 이상이었고 새로 8만의 병력이 추가되었으므로 쌍방이 교전을 벌일 당시 동진군의 병력은 20만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지요. 또한 전진군은 먼 거리에서 행군해와 지쳐 있었고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동진군은 상하가 혼연일체가 되어 사기가 매우 높았던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중국의 역사 교과서들은 전진과 동진이 싸운 비수의 대전을 소수의 병력으로 대군을 물리친 빛나는 전쟁으로 기록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은 한족의 동진이 저족의 전진군을 물리치고 한족 정권을 유지한 상징적인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전쟁 과정과 결과가 과장되어
기록된 측면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 전투에서 동진이 승리함으로써 동진 정권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남북의 대치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동진은 이 전투의 승리를 호기로 삼아 북벌을 감행하여 황하이남의 옛 국토를 되찾았으나 사안의 사망과 사연의 은퇴 후에는 수세로 일관했습니다. 한편 전진은 이 전투의 패배로 일순간 국가의 통제력을 상실하여 화북은 복잡한 권력의 이합집산 과정으로 인한 전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비수의 대전에 대패에 고립된 북연을 구출하여 장안으로 모시고 복귀한 모용수는 이 비수의 대전이 끝난 후인 384년 업에서 자립하여 후연을 건국하였습니다. 모용수를 이은 모용웅은 동생 모용충과 합세하여 전진의 요장을 격파하고 장안 함락을 목표로 했으나 부하에게 살해당하고 그 뒤를 계승한 모용충이 서연을 건국하였습니다. 그러자 모용웅에게 패한 전진의 요장은 이북에서 강족을 규합하여 후진을 세웠지요. 한편 전진의 장군 여광은 서역 원정후 복귀 중에 비수의 패전 소식을 듣고 감숙에서 자립하여 후량을 건국하였습니다. 부견은 385년 7월 한때는 자신의 신하였던 후진의 요장에게 붙잡혀 선양을 강요받았으나 거절하고 살해당했지요. 이 소식을 듣고 부비가 부견의 뒤를 계승했으나 모용충의 서연에게 대패하여 도망치다가 동진군에게 죽었습니다. 이리하여 전진은 394년에 완전히 멸망하였으니 부견이 비수의 대전에서 패한 지 불과 10년 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숲을 적의 백만대군으로 생각해 겁에 질렸다는 일화로 유명한 오후 16국 시대 비수의 대전과 이후의 전개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